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굉장히 젊은 분들이 많이 나오셨군요. 이 아침에, 저는 아침에 잘 못 일어나는데, 오늘 여기 오느라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가 서울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은 좀 멀리 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반대 방향인데, 다행히 길이 안 막혀서 빨리 왔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천기누설급인데, 뭐 천기누설급이랄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저는 왜냐하면 굉장히 여러 민감한 부분을 까놓고 얘기해 버리니까 제가 좀 솔직해갖고 거짓말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지르는 경향이 굉장히 큰데, 오늘 제가 강의하려는 내용은 뭐 제목에서도 나오지만 뭐 국제정세와 대한민국의 미래 하는데, 저는 늘 제 스타일이 애매하게 말하는 거 싫어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 좋아하지 뭐 이렇게 빙빙 돌리는 거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까놓고 막 만주수복이나 이런 얘기도 해요, 그냥. 예. 그런 편인데, 요 뒤에 그림이 나오는 건 뭐냐면은 저 벌써 1장기 그림 딱 나오고 하니까 일본 냄새가 나죠? 이런 거 보고 이제 저보고 칠판하고 욕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보 같은 것들이에요. 무엇이냐? 우리가요, 그 경제 개발을 하려면요, 상대방이 좋은 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얘네들 그러니까 하는 게 여전히 못 살잖아요. 맨날 미제국주의, 뭐 어쩌 이 얘기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을 안 배우고 다른 거 하려다 보니까 농사 지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런 바보 같은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이라도 좋은 거는 배우는 겁니다. 중국 애들이 카피 왜 해요? 좋으니까 카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내에서는 그렇게 카피하는 애들을 친미파 이렇게 비난하나요? 비난 안 하니까요. 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하느냐. 그러한 생각 없이 뭐 한다고 해서 저 새끼는 뭐 미국 놈 뭐 끈앞을, 저놈은 뭐 일본 놈 앞잡이, 이러한 생각을 하는 거는 사실은 자신의 기득권을 뺏길까봐 두려워서 상대방을 긁는 거예요. 예. 제가 오늘 보여드린 거는 여기 나오지만은 과거 일본이 어떻게 성장했나 하는 그 당시 배경을 지금 현재 상황하고 비교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이번 예전에 했던 강의인데 조금 더 내용을 보완했어요. 그리고 여기 교회가 좀 특이해가지고 여기 이스라엘 깃발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 유대인하고 관계도 조금씩은 제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일단 먼저 우리나라의 그 주변 정세부터 보면요, 뭐 핵 개발한 건 잘 아실 거예요. 북한이 엄청나게 핵 개발을 많이 하다 요즘 좀 뜸해졌죠. 뜸해진 게 아니라 지금 한 번도 안 하고 있죠. 그랬는데 어쨌든 북한은 시작을 핵 개발을 하면서 자극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북한이 가지면 남북 통일될 거니까 어차피 우리가 핵 보유국이 된다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개념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왜냐? 핵을요, 보유하면 좋죠. 보유하면 좋기는 좋은데요, 그게 핵을 보유하려고 하면요, 철퇴를 맞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강대국들은 갖고 있었는데 우리는 가지면 안 돼? 맞아요. 불평등한 거. 근데 원래 인생은요, 불평등한 겁니다. 그거를 전제 조건으로 하지 않으면요, 착각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맘먹을 수 있느냐, 그 부분. 이건 그렇다 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무슨 속국이 되나 그런 생각이 아니라,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하는 순간 전쟁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거 감수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할 수 없으면 현실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그 소비에트가 붕괴가 되었을 때 그 핵을 보유했던 두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거대한 나라. 그게 카자흐스탄하고 우크라이나예요. 당시 우크라이나가 소비에트가 해체됐을 때도 제일 잘 살았어요. 러시아보다 잘 살았어요. 왜냐? 거기 곡창지대, 그다음 그 공업단지, 그게 다 있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조건 하에서 출발했어요. 그리고 카자흐스탄은 거의 꼴찌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가난한 나라였어요. 근데 두 나라가 다 핵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련 때 만들어진 그 핵미사일 기지가 두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핵을 보유하는 국가가 된 거예요. 근데 가난한 제3세계 국가가 핵을 보유한다는 것은 되게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 통제가 불가능해요. 혹시 알아요? 가난하니까 군부 세력들이 테러리스트한테 핵을 팔아먹을지, 그리고 핵을 무기로 해서 경제 개발을 해달라고 협박할 수 있어요. 지금 북한처럼. 여러 가지 불안전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불안전한 요소를 제거하는 게 강대국의 습성이에요. 왜? 그래야 질서를 유지하니까.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까먹었다 하다가. 핵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 질서를 잡는 과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거 안 하면 더 통제 불능의 사태에 벌어지니까. 물론 헤게모니 파워는 맞아요. 맞는데 그게 없으면요, 더 큰 혼란이에요. 이게 상당히 질서라는 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딜레마인 건데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 카자흐스탄은 핵을 다 폐기했어요.
우크라이나도 동시에 같이 폐기했는데 우크라이나는 핵 폐기하고 그 조건으로 막대한 경제 지원을 받았는데 지금 제일 못 사는 나라 돼버렸고, 그리고 카자흐스탄은 제일 못 사는 나라인데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 부자가 되고 가난해지고 하는 건요, 그 순간의 선택이에요, 진짜. 아무리 지금 잘 산다고 해서 그게 영원히 부가 보장되지도 않고, 지금 못 산다고 해서 앞으로도 못 산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뭐냐, 그거는 선택의 문제예요, 선택의 문제. 근데 그것이 우크라이나는 실패를 했죠. 우크라이나의 실패의 원인은 혼란 때문에 그랬어요. 카자흐스탄은 좀 무식한 방법을 썼습니다. 독재를 했어요. 근데 독재를 써도 그 사람은 뭐였냐면 91년도에 우리나라에 왔었어요. 자주 왔었어요. 그 사람이 와서 한 게 뭐냐면 박정희 본따 간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본따 가가 그거를 그대로 경제 개발에 적용시켜서 30년 만에 지금 한 15,000, 18,000 가까이 올라갔죠. 거기는 이제 무상 원조 안 받습니다. 자기보다 못 산 나라를 원조해줘요.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데다가 그 정도로 성장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 전략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전략이 없으면요 안 돼요. 국가 전략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또 안 되네. 되다가 이거 안 되는데요. 넘겨주세요. 그냥 거기서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됐다. 된다 다시. 예. 그래서 이렇게 북한이 일을 저지르는 바람에 이제 우리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항공모함이 한번 4대까지 온 적이 있었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3대까지도 왔었죠. 그거는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겁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쟁 날 가능성을 얘기하면 좌파 사람들이 안보파리 한다는데 모르겠어요. 과거에 독재 정권 시절에 그런 게 있었다고 저도 봅니다. 지금은요 안보파리가 아니에요. 진짜야. 왜? 보여지는 결과물이 있잖아요. 보여지는 결과물. 여러분들 미국의 항공모함이 한 대가 뜨면요 동남아시아가 초토화됩니다. 그 정도의 그 군사력이에요. 근데 그게 3대가 왔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냐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날 수 있다니까요. 단 아직 안 난 이유는 뭐예요? 여러 가지 복잡한 국제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 일어나는 거지, 그거 아니었으면 벌써 일어났어요. 굉장히 지금 민감한 상황이고 일촉즉발의 상황이 돼서 한국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경계를 안 하죠. 그냥 안 나니까 봐라 거짓말이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런 큰일 나죠 진짜. 전쟁은요 원래 없어도 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준비하는 거예요. 군대 왜 키웁니까? 전쟁이 없어도 전쟁이 난다는 전제 조건 하에 키우는 게 군대예요. 늘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여러 위기 상황이 있는데도 봐라 지금 전쟁 안 나와 있으니까 네 말 틀렸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는 그건 바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국민이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에 휩싸여 있어요. 그랬다가는 옛날 임진왜란 때처럼 다 죽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 그 당시에 제가 예전에 강의했던 지도인데 빨간색 표시가 된 지도가 바로 91년도 소련 붕괴 이후에 일어났던 분쟁 지역의 지도예요. 점들 전부 다 동유럽하고 중동에 있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 소련이 갖고 있던 영역을 미국이 차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분쟁이에요. 물론 저 지역이 그냥 그대로 독립하면서 민주주의 국가가 된 지역도 있지만 저기에 친소바 정치인이 있었던 지역은 여전히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러시아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뭐 구테타라든가 혁명이라든가 여러 등등의 일이 벌어지면서 그 민주국가가 된 경우도 있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이 점차 민주국가화 돼 가는데 왜 그러면은 허구 많은 지역 중에서 저 지역에 집중적으로 일어나느냐? 간단합니다. 이 세계는요 500년 전서부터 해서 서양 애들이 지배하는 세계상이 됐어요. 그 이전은 물론 아시아가 지배를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서양인들에게 있어서 세계라는 건요 유럽이에요. 아시아는 거의 뭐 인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양 애들 인터넷으로 뭐 세컨드 월드워 이런 식 2차 세계대전 이렇게 검색하잖아요. 그건 다 독일하고의 전쟁이 나옵니다. 일본도 안 나와요. 일본은 퍼시픽 워라고 해서 태평양 전쟁이라고 따로 불러요. 우리는 2차 세계대전하면 일본을 생각하지만 서양인들은 물론 당연히 2차 세계대전에 일본 포함되어 있지만 좀 이렇게 바깥의 영역으로 생각한다고요. 유럽인 중심으로. 당연하죠. 걔들 유럽인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소련이 가지고 있던 동유럽 그 다음에 중동 지역을 차지해 나간 거예요. 왜? 유럽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유럽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중동 지역의 석유를 장악함으로써 국제 유가를 마음대로 들락날락 못 움직이게 통제하고자,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미국의 야욕일 수 있고 패권일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부당하다 생각되는 거예요. 표면적인 논리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그림으로 볼 때는 그거를 나쁘다고 얘기하기가 애매해집니다. 여러분들 아침 식사하고 오신 분 계십니까? 지금? 좀 이따가 아점겸으로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식사하시다 보면 닭고기도 먹고 소고기도 드시고 그러죠? 여러분들 그 고기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거 다 죽여서 만든 거죠? 예? 생명을 죽이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거는 맞아요. 원론은 그래, 맞아. 원론상으로는 맞아. 근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안 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애매해진다고요. 왜? 내가 또 먹고 살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전체적인 그림을 보게 되면 그건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안을 판단을 할 때 그렇게 단편적으로 보아서 판단하는 건요, 굉장한 오판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과 메커니즘을 읽으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지도자의 역할이고. 근데 좌파들은 어떻게 하죠? 사안을 좁게 보게 만들죠. 하나하나 건수로. 그럼 나쁘지. 그 누가 나쁘지 않대요? 저도 나쁘게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전체 그림을 봤을 때 어떠냐 하면은 그때는 애매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치의 어려움이에요. 이걸 갖다 걔네들은 마치 지네들이 모든 걸 잘 알고 정의 있냐 포장을 하는데, 사실 세상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주 복잡해요. 저 중동 지역에서 중동 분쟁이 일어나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 한국 사람을 대신해서 손에 피를 묻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안정적으로 이런 경제 성장을 한 거예요. 그 덕택을 결국 받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프리라이더라는 말 자꾸 쓰잖아요. 공짜 무인승차한 나라들. 맞아요. 무인승차한 거는 맞아요. 왜? 우리가 최소한 거기 그 전쟁할 때 전쟁 비용을 대준 적은 없으니까. 전쟁 비용 또 대주면 또 뭐 침략자를 지원했다 뭐 이런 소리 듣겠죠. 근데 문제는 그러면서 당신네들이 잘 먹고 사는 건 어떻게 그러면 생각하냐고. 그러면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던가. 응? 아예 그러면 센 날에 누더기 옷을 걸치고 그 얘기를 한다면 어느 정도 들어줄 수 있지만, 먹을 거 다 먹고 할 거 다 누리면서 비판한다? 그건 이기주의자예요. 그렇게 하면은. 자기도 그 시스템 안에서 혜택을 보고 있잖아. 동유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동유럽을 키운 이유는 뭐예요? 동유럽이 민주화돼야 서방 유럽 국가들이 안전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사는 겁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게 나쁘냐는 거예요. 그거는 그때 다른 거예요. 자기 나라 입장에서는 자기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그건 잘하는 거고, 피해를 당하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나쁜 놈이겠죠.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상대적. 그 상대적인 거를 우리는 절대 안 보려고 그러죠. 그러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 먼저, 동유럽에서 먼저 저런 분쟁이 일어났던 것은 바로 그러한 유럽에 대한 우선주의가 있었던 거고, 저기 노란색 쳐진 데가 뭐냐? 지금 일어난 일들이에요. 이제 러시아는 어느 정도 약화가 됐지만 지금 중국이 새로 성장하고 있어요. 중국의 성장 때문에 중국의 팽창을 막기 위해서 드디어 시선이 아시아로 들어온 거예요. 그게 2000년대 초반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본격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분쟁 지역은 아시아예요. 우리는 아시아에 있죠? 그럼 우리나라도 분쟁이 날 가능성은 있는 겁니다, 이제. 근데 거기 항공모함이 3대가 왔었어요. 4대까지도 한때 왔었다고 하는데, 이러면 우리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괜찮았어요. 과거에는 주로 패권 국가들의 관심 지역이 중동과 저쪽 동유럽이었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이제는 아니다예요. 현실을 바라보래요. 현실을.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온 것이고, 이 분쟁은 어쩌면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왜? 패권은요 절대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독점하는 것이지. 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미국의 힘이 약해졌으니까 중국에게 넘어간다. 미국이 미쳤다고 그냥 줍니까? 싸움 한번 안 해보고 안 되면은 무력 쓰게 돼 있어요. 여러분, 평화의 반대는 전쟁이 아닙니다. 전쟁은요 외교의 한 방법이에요. 좀 외교를 거칠게 하는 수단이 전쟁이에요. 그거 아닐 때는 대화를 하는 거지. 말 안 되면 결국 주먹 날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외교입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굉장히
미국이랑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왜? 여태까지 우리 경제 성장이 미국하고 함께 움직여서 성장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모든 내부의 인프라, 자본, 기술, 인력 모든 것들이 미국에 엮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좌파 애들도 자기 자식들은 미국에 유학 보내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는 얽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미국을 버리고서 반대편으로 쓴다?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아프리카의 가난한 국가만 가능해요. 하지만 이 정도 몸집이 커버린 상태에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면요 굉장히 어려워요. 고통이 따른다고 하려고 해도. 근데 그거를 진짜 하려고 한다? 그건 자살행위죠. 지금 그거를 하려면서 운동권 출신들이 하는 대안이 뭐예요? 중국이에요. 중국 성장했으니까 이제 중국이랑 손잡고 미국이랑 손 떼 이러면 된다예요. 죽으려고 환장한 거죠 진짜. 아까 얘기했죠? 모든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거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처럼 자국의 이익을 안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자국의 이익을 생각하는 건 당연한 거라니까요. 따라서 반칙도 해요. 안 들키면 그만이지예요. 뭐 들켜도 뻔뻔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국제사회라니까요. 너무 당연한 거야. 예? 근데 왜 우리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놈의 이타주의고 그런 게. 예? 그런데 그 중국을 우리가 하면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발상이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럼 주한미군 어떻게 문제 해결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걔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주한미군 철수 얘기하지. 북한 때문에 철수하려는 것도 있지만 중국 때문에 철수하려는 것도 있어요. 두 개는 같이 움직입니다. 예?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중국이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려면 당연히 주한미군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한미군뿐만이 아니죠. 주일미군, 오키나와 등등 주변에서 다 군대를 빼버려야 중국이 안심하고 동북아시아를 지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국제코민테른이라고 해서 오키나와, 제주도, 그다음 광화문에서 옛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얘네들이 같이 움직였던 거예요. 거기에는 당연히 그래서 중국과 북한의 간첩들이 같이 움직였던 것이고 그런 거예요. 이 메커니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전체 그림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붙어서 경제 성장하겠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 이거는 미국의 패권에 정면 도전하는 행위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박살내버리겠죠. 물론 경제적으로 얽힌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박살을 내지 않지만 점진적으로 박살내가 나가고 있죠. 우리가 지금 그 과정 속에 있죠. 지금 철강, 알루미늄 관세 보복 들어오고 전자제품, 냉장고, 세탁기 전부 다 지금 관세 인상하고 온갖 일이 다 일어나고 있죠.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원래 국제사회는 자국의 이익을 기반으로 하지만은 때로는 의리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국제관계를 그렇게 봐요. 국제법? 저는 경우에 따라 무시된다고 봐요. 현실적으로.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무법은 아닙니다. 왜냐? 여러분 그 깡패들의 세계에서 깡패들이 법을 안 지킨다고 해서 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내규라는 게 있죠. 내규가 법보다 더 무섭죠. 국제사회도 그런 거예요. 국제법 경우에 따라 파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동맹국가 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윤리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윤리라는 건 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의리 같은 관계예요. 그거를 부순다? 죽습니다. 그랬다가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우리나라 좌파 정부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큰일 나죠. 그거 했다가는 어마어마한 보복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이란의 팔레비 정권. 팔레비 정권이 생길 때 미국의 지원이 있었는데 팔레비 정권이 핵 개발할 때 망했죠. 그런 사람이 무진장 많아요. 함부로 움직일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좌파들이 다 얘기하죠. 박정희 대통령 경제 개발한 거 한 거 없다. 미국 애들이 키워준 거 아니냐. 냉전 시대 때 자기네 진영에 그걸 위해서. 맞아요. 틀린 말 아니라니까. 그거 알면 왜 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거 알면은.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성장도 미국의 장기적인 지속적인 지원이 없었으면 실패하는 정책이에요. 맞아요. 굉장히 우리나라도 김일성이나 김정일처럼 벼랑 끝 외교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도 미국은 그거를 포기하지 않고 지원을 해줬죠. 왜? 망하면 안 되니까. 벼랑 끝 외교에서 어떻게 보면 승리예요. 그거는 계획 자체는 허술하게 그지었고 매우 매우 위험한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성공했잖아요. 성공하면 된 거라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성장해 놓은 거를 돌리겠다? 그러면 수고해 가죠. 누구 마음대로 그걸 그냥 먹고 날아가려고 그래? 이렇게 가죠. 이거 생각 안 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군 기지 이제 철수시킨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청와대라든가 관료에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주사파 출신, 운동권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민주주의 한다면서 하는 정책들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좌파고 우파고 모든 정치인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정치인이 될 수 있겠어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치인은 거짓말쟁이에요. 좋은 목적으로건 나쁜 목적으로 거짓말은 하게 돼 있어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국익을 위해서는 온갖 반칙도 다 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물론 사익을 위해서도 반칙은 해요. 그거를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거짓말은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했더라도 진짜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이 그런 거짓말을 했을 때 왜 했느냐는 결국 정책과 결과물로서 나옵니다. 왜 그 거짓말을 했을까는. 근데 얘네들 말로 해놓고 지금 하는 게 뭐예요? 중국에다 기술 팔아먹고 있죠 지금. 예? 어저께인가 뉴스에도 또 나왔잖아요. 뭐 JTBC 것도 좌파 방송인데 우리은행에서 뭐 중국이랑 뭐 결탁해서 또 뭐 나왔죠? 네, 제가 자세히 기사를 다 못 봤지만은 그런 짓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짓. 예? 우리나라 저 삼성 반도체 기술 중국이 엄청 뺏어가고 싶어하죠. 군침을 흘리죠. 저거 가져가려고. 지금 계속해서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재용 부회장 간에 무슨 뭐 경영권 승계에 어떤 비리가 있었다라고 조사한 식으로 해가지고 막 삼성 두들겨 패고 그랬죠. 그래갖고 D램 공장 중국으로 이전시킨다 이런 소리 하고. 지금도 그거 진행하고 있죠. 그거 막아야 돼요. 그거 실행했다면 큰일 납니다.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 2008년도 일본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토야마 정권 때 일본의 강력한 중소기업들 그런 기술 그 공장이 일본으로 중국으로 해외 법인을 이전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미국이 엄중하게 경고했다고 하지 말라고. 왜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일본의 기술이 미국의 군수 산업을 떠받치고 있거든요. 핵심 부품들 이런 것들. 그게 중국으로 가서 물건을 생산하기 시작하면요. 중국의 무기가 강화되는 거예요. 그걸 미국이 가만히 두겠어요? 가만히 안 두지. 그때 어마어마한 무역 보복을 하죠. 그 덕택에 우리가 경제 성장을 어부지리로 합니다. 소니 안 사고 삼성 사주고 토요타 안 사고 현대 사주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경제 성장한 거예요. 정치를 잘하긴 개뿔에 뭘 잘해. 에? 일본 죽이려다 보니까 한국 키운 거예요. 일본 죽이려다 보니까 물론 우리나라도 좌파, 일본도 좌파였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두 놈을 다 때리면 어떻게 됐어요? 단결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한 놈만 때려야지. 그럼 누구 때려야 돼? 일본이에요. 일본이 전략적으로 더 우선순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일본을 자기 편으로 만들게 두들겨 패고 그 과정 속에서 한국이 반사이익을 먹은 거라고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고 있죠? 우리가 반대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본 키우고 한국 죽여버리잖아요. 이거 제가 1년 반 전서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그대로 가잖아요 지금. 왜? 그러니까 왜 과거의 사례를 연구 안 하냐는 거예요. 뭐 맨날 좌파애들이 좋아하는 단재 신청 선생이 얘기하는 역사를 잃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면서요. 왜 역사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사례를 왜 안 쳐다보지? 사례? 항상 발생했던 결과, 역사적 진실, 그게 우리에게 떳떳하건 떳떳하지 못하건 왜 과거의 사례를 안 쳐다보냐는 거예요. 이런 짓 한단 말이에요. 이런 짓. 이게 뭐 무기 기술 팔아먹는 거. 그 다음에 이번에 지방 분권하고 연결되는 건데 외국인도 정당을 가입할 수 있게 해준다. 미친 짓이죠 이거는.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 짓. 그런데 외국인도 3년 이상 거주하면 이제 투표권 주죠. 물론 지방선거예요. 근데 지방선거에 투표권을 준다고 해놓고 지방분권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러면은? 그림이 그려지세요 지금?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에 대량으로 돈이 들어옵니다. 중국의 부자들이. 정확히 얘기하면 공산당 애들이에요. 간부들. 그런 애들이 중국의 목적에 따라서 국가 이익을 위해서 중국의 돈을 개인 돈처럼 위장을 해서 돈 세탁해서 그걸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대량으로 부동산 투자를 해요.
5억 이상 투자하면 영주권 나오죠. 그래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영주권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사고 지방 분권화가 되면은 그 자기가 땅을 산 영역에는 차이나타운도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방 분권화가 되면은 그 지방 의원은 선거를 준비해야 돼요. 선거 때 뭐 필요하죠? 돈이죠. 정치인이요? 정책? 그거 다 개소리고.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그런 거 생각하는 사람 없으니까. 이거라고요, 이거. 근데 그 돈을 지방에서 누가 많이 갖고 있죠? 그냥 시골에, 여러분 시골에 가보세요. 시골에 있는 한국 사람 중에 누가 돈 갖고 있겠어요? 물론 지방 유지겠지. 근데 그런 지방 유지가 아니라 중국에서부터 작정을 하고 대량의 거액의 금액을 갖고 온 중국인들이 더 돈을 많이 갖고 있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누구에게 손을 벌릴까요? 결국 중국인에게. 근데 걔네들이 돈만 있는 게 아니라 투표권도 갖고 있어. 당연히 그런 걔네들 말을 듣는 거죠. 그렇죠? 지방 분권화가 되면요, 북한에 대한 적화보다도 중국화가 더 빨라요.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근데 이 짓을 얘네들이 도와주고 있죠. 내가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얘네들. 그래서 내가 친중파가 위험하다고 하는 거예요. 친북도 위험해요. 친북도 위험하지만 친중이 더 위험합니다. 왜? 미국의 제1의 적이 어디일 것 같아요? 북한일 것 같습니까? 중국이에요.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이 짓을 하는데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정신 차리라예요. 지방 분권화 되면 이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차이나타운 생기고, 차이나타운이 안 생겨도 모든 우리나라의 지방 의원들은 중국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중국의 말을 들으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예를 들어 삼성이, 걔네들 입장에서는 악덕 기업 삼성이죠. 악덕 기업 삼성이 그 값싼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예를 들어 신 컴퓨터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신제품을 개발하려고 값싼 지역에 대규모 거대 공장을 만들어 수출 기지를 만들려 할 때 중국이 방해 공작할 수 있죠. 국내에 못 짓게 하려고. 야, 데모해. 우리 아름다운 환경이 예를 들어 반도체 공장이 들었으면 물이 오염되고 백혈병 걸리고 다 죽는다. 그걸 보고 좋아하잖아요, 좌파 애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결국 국내에 지려고 하다 안 되면 어디로 가요? 중국으로. 이 작전도 할 거라고요. 이게 조만간 일어날 일이에요. 조만간. 이런 공작들을 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우리나라는 동남아시아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우월한 기술들을 전부 다 중국으로 다 넘겨주고, 우리가 기술이 없으면은 중국을 상대로 뭘 해서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전자제품을 중국에 팔 수 없다면 뭘 갖고? 동남아시아 애들 뭐 먹고 살아요? 필리핀, 태국 이런 나라 뭐 갖고 살아요 지금? 섹스 관광. 간단해요. 섹스 관광이에요. 한류. 이럴 때 한류가 빛을 발하죠. 어? 이거 외에는 없어요 우리나라. 연예인. 연예인 뭐해요? 연예인 비하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먹고 살 수 있는, 근본적으로 제대로 먹고 사는 길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태국이 그거를 탈피하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했잖아요. 그래도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왜? 기술은 쉽게 안 줘요 다른 나라가. 우리처럼 이렇게 기술을 막 중국에 퍼준 나라는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이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아니 기껏 키워주고 기술 줬더니 중국에다 팔아넘겨? 이런 새끼를 만나 이렇게 되죠. 어마어마하게 지금 우리가 위기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당장 내가 봤을 때 전쟁이 안 나는 거는 동북아시아 자체가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지역이기 때문에 안 나는 것뿐이에요. 사실 저 중동 같았었으면 벌써 전쟁 났어요. 구테타가 나도 났고 혁명이 일어났다고. 그러지 않는 이유는 매우 민감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자꾸 한다 아주 분위기 험악해질 겁니다. 저는 아예 단언은 해요 진짜. 왜?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연사 박물관 이런 이름을 지었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너희들 그렇게 했다면 큰일 나요. 자연사 한다예요.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너무나도 위험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알고 하는 거야? 이런 거거든요. 니들이 바깥 세상을 봤어? 이거예요. 제가 유학을 뭐 가방끈이 길다 가지만 저는 미국 유학파가 아닙니다. 저는 제3세계에서 유학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무려 박사학위를 10년에 가까이. 여러분 제3세계에서 박사학위 10년 하기 쉽지 않습니다. 왠지 알아요? 돈만 주면 박사학위 딸 수 있는데 10년 해볼 수 있어요? 안 해요. 보통 돈 주고 끝내려고 그러지. 저는 거기에 있으면서 이런 것들을 봐도 이 더러운 정치의 세계, 이 이권 관계를 놓고 싸우는 이런 것들을 저는 직접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권관계 싸움에 뭐 제3세계끼리 싸운 줄 아세요? 아니에요. 제3세계 국가는 대리국가야. 하수인에 불과하고 진짜 그 큰 뒷배경에는 결국 미국, 중국, 러시아예요. 얘네들이 싸움이야. 그러면서 온갖 공작과 그런 것들이 다 펼쳐지죠. 저는 그걸 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어? 세상을 핑크빛으로 보지 말라요. 세상은 핑크빛이 아니라 핏빛입니다. 더러워요. 정치인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것들이 엉뚱한 짓을 하네. 그러니까 이렇게 WTO 같은 것도 중국 애들이 사드 문제를 해서 우리나라를 압박할 때 그 국제재판소에 걸면 우리가 이길 수 있었어요. 왜? 중국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포기합니다. 제소 안 해. 그래놓고 이번에 미국이 하니까 제소해요. 야, 이것 봐라. 아니, 중국 애들은 막 때려 부수고 별짓을 다 할 때도 제소 안 하더니 미국은 야, 우리 한번 법안 검토하고 하자 말로 했는데도 제소 안 돼. 아니, 이런 경우가 어디냐는 거예요. 이거는 의리고 나발이고 이건 진짜 엄청난 배신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는. 어? 동맹국끼리 이러면 안 되죠. 어? 이런 식의 배신 행위와 그 이 외교적인 기본적인 룰, 암묵적으로 지키는 내규가 있댔잖아요. 내규. 이걸 안 지키고 진짜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국제사회는 범죄 집단과 똑같다 보거든요. 내규 안 지키면 걔는 가는 거예요, 진짜. 뭐 이렇게 이런 것들도 통과하고. 그래서 제일동포도 통과할게요. 이런 것들은 시간 관계상. 이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시리아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중국하고 연관이 돼 있다고 한 거예요. 아마 제 동영상 보셔서 아실 거예요. 저는 예측하기로 시리아 내전은 더 심해질 겁니다. 더 격화될 거예요. 앞으로. 왜? 그게 결국 중국을 괴롭히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지도에도 나오지만은 지금 분쟁 지역은요, 중국이 추구하고는 1대1로의 선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보세요. 여기 지금 그 각종 군대들이 들어오고 미군들이 군대를 강화시키죠? 이거 중국이 얘기하는 1대1로 중에 바닷길, 그 길이에요. 지나가지 못하게. 그러면 여기 지금 중동 지역에 저기 분쟁이 발생했죠? 저기 왜 그런지 아세요? 1대1로 중에 실크로드, 중국 땅 딱 나오자마자 연결되는 지점에서 다 분쟁이 나왔어요. 저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1대1로는 실패하는 거지. 중국이 이번이 아니라 한 달 전인가 한 달 반 전에 그 시리아에다가 중국군을 파견했어요. 한 1,500명 정도를.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어떠한 의미일까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 사람의 시각에서는 아, 시리아에 중국군 갔구나 하고 끝나지만은 이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볼수한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얘기입니다. 이게. 저는 그 얘기를 딱 보고 어떤 걸 느꼈느냐. 아, 드디어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중국을 이길 가능성. 왜냐? 시리아의 내전은 시리아 정부군, 시리아 반군 둘이 싸우고 있어요. 크게는. 그 외에 알카에다, 아이시스, 쿠르드족까지 해서 5파전이에요. 진흙탕 전쟁이에요. 진흙탕 전쟁. 그 진흙탕 전쟁이 나는 지역은 터키, 시리아, 이라크, 이란 여기에요. 바로 1대1로 통과하는 지역이에요. 실크로드. 여기에 중국 애들이 많은 자본을 투자해서 철도도 건설하려고 그러고 친중 정권을 세우려고 로비를 하는 지역인데 죄다 지금 전쟁이 나버렸어. 중국의 1대1로 막대한 타격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런데 이 분쟁을 외교적인 방법이 아니라 중국이 군대를 파견한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좀 생깁니다. 시리아 정부군은 시아파 쪽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란하고 친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의 적은 누굴까요? 지역, 그 지역에서 걔네들의 주적이 누구예요? 중동에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상대로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시리아 정부군이 이스라엘하고 싸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리아 정부군이 이스라엘이랑 싸우게 되면은 시리아는 큰 나라고 뒤에 이란까지 있는 나라예요. 이스라엘 인구가 500만 명인가? 조그만 나라예요. 물론 엄청난 경제를 갖고 있지만. 그러면 이 나라가 이렇게 쳐들어오면 어렵겠죠. 근데 시리아가 갑자기 5조각이 나버렸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시리아 정부군이 이스라엘 쪽으로 올려다가 이쪽으로 가죠? 그렇죠? 이런 게 공작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공작. 그래서 개판이 돼버렸죠? 그래서 내가 시리아는 전쟁이 종결이 안 날 거라는 거예요. 왜? 시리아 내전이 끝나면 다시 이 방향은 어디로 갈까? 이스라엘로.
그래서 내가 안 끝난다. 이건 진흙탕 전쟁이 될 거다 앞으로. 그리고 그럼으로써 이스라엘도 살아남지만 중국의 1대1로도 실패하는 거죠. 그렇죠? 물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요거까지는 알겠어. 근데 여기에 중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리아 정부군, 즉 시아파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군대를, 정규군을 파견한다? 이스라엘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싫어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서 여러 가지를 장악하고 있는데 그 중에 경제 부분에서 어떤 걸 장악하고 있냐? 세계 금융을 장악하고 있죠. 중국의 경제 개발 구조는 한국하고 똑같습니다. 왜? 박정희 모델을 본땄으니까. 수출 주도형 국가예요. 수출을 할 때 수출 대금은 뭐로 거래하죠? 화폐. 그 달러를 누가 지배하고 있죠? 야, 그 중국 어떻게 될까? 여기서 딱 오는 거예요. 중국 망하겠네.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적으로 한 상태에서 니들이 무역을 할 수 있겠어?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거 중국 망하는 길을 탐색했구나.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나온 게 뭐예요? 비트코인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국이 달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수출이 안 돼. 수출을 그러면서 미국이 차츰차츰 막아나가. 근데 달러는 필요해. 왜? 달러가 있어야 물건을 사요. 중국도 수입국가 아니에요. 수입할 때 대금은 뭐로 치러요? 달러예요. 마찬가지로. 수출할 때도 달러를 받지만 수입할 때도 달러를 해야 된단 말이야. 달러 없이 어떻게 이 13억 인구가 먹고 사냐고요. 안 되잖아요. 달러를 구해야 되는데 수출을 자꾸 막으니 수입이 주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자화폐를 통해서 달러를 확보하려는 게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 나머지는 제가 막 강의 때도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그 외에 세세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조지고 있죠. 지금 미국이.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 비트코인 거래하는 나라가 중국, 러시아, 이란, 스위스, 그 다음에 북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또 한편이 보이는 거예요. 그대로 내는 거예요. 이 그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가들이 함께 반미 국가 전선을 형성해서 달러가 아닌 새로운 화폐를 이용해갖고 자기네들끼리 결제 수단을 만들어서 하려는 거를 알고 미국도 강력한 제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제가 강의 때도 얘기했지만 한국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의 거의 90% 이상은 중국산이라 그랬죠. 우리가 그 돈 세탁 업무를 도와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림을 보라 해요. 그림을 보라. 뭔지 알아? 내가 그러는 거예요. 뭐 수익성이 어쩌고. 내가 수익성 얘기했어? 그거예요. 아니 수익성까지만 그건 난 마약거래 할까? 응? 마약이 수익성이 얼만데. 헛소리 하지 말고 헛소리 하지 말라요. 너 지금 네가 건드리는 게 뭔지 알고서 건드리냐예요. 이런 간땡이가 배 밖으로 나와도 진짜. 응? 제가 그래서 늘 강의 때 얘기하잖아요. 정치인들 부패 저지를 수 있고 뇌물 받을 수 있고 뭐 요즘 미투 운동 연락이 하지만 섹스 스캔들 있을 수 있다예요. 뭐 권력도 있고 하다 보면은 지들이 성인 문제 아니니까 그런 놈들이 생기죠. 근데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부분이란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 왜 건드리냐는 거예요 지금. 하여튼 이번 정권은 너무 많은 그 위험한 짓을 해서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얘네들 진짜 어떻게 될지는. 이제는 저는 궁금할 뿐이에요. 자, 이제 그래서 이제 과거 사례를 보겠다는 건데, 자, 위험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건 지금 알고 있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미국의 적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점점 적이 돼가고 있어요. 자, 우리는 18세기를 다시 돌아가서 봐야 돼요. 우리가 식민지가 되기 이전의 상황. 그레이트 게임이라서 그 당시 뭐냐면 중동 지역을 놓고 러시아와 영국이 싸웠던 전쟁이에요. 러시아는 수출을 하기 위해서 부동항이 필요했고,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었던 것이고, 영국은 러시아의 진출을 막기 위해서 남쪽을 전부 식민지화하면서 차단했다고요. 그 전쟁이니까 러시아는 본의 아니게 그래갖고 부동항을 찾아서 동쪽으로 이동하다 이렇게 커진 거예요. 나라가 원래 이렇게까지 오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영국하고 싸우다가 그 피해를 아시아 국가들이 당한 거예요. 이런 메커니즘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그겁니다. 중동. 그래서 인도도 영국이 점령하죠.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이러면서 동진하다 중간에 중국이 있으니까 중국은 패스해가지고 결국 어디로 내려와요? 연해주 쪽으로, 블라디보스톡으로 내려오죠. 이렇게 이러한 상황이 됐던 거예요. 이 당시에 우리가 얘기하는 개항이 시작된 거예요. 미국이 들어오고 프랑스가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냐? 신미양요가 뭔지 아시죠? 미국 애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약탈한 거. 병인양요는 프랑스 애들이에요. 약탈했지.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 단 정치인은요, 국민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적어도 정치인은 국민하고 사고의 구조가 달라야 됩니다. 저 당시에 서구 열강들은 식민지를 확장하고 팽창한 건 사실이에요. 그랬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전쟁도 했어요. 일본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국제정사를 해석하는 사고방식은 조선하고 일본이 달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국과 일본이 역전하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 생긴 거예요. 일본은 서양 애들한테 점잖게 개방되는 줄 아십니까? 더 잔인했어요. 일본은 국경을 먼저 한국보다 먼저 포르투갈 상이나 이런 애들하고 접촉을 했기 때문에 더 심하게 당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철저하게 탈아 입구, 아시아를 탈피해서 유럽을 지향한다는 정책을 가요. 자기를 두들겨 패는 나라를 그 나라를 향해서 가겠다는 얘기를 해요. 이게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안 될 거예요. 우리나라 같이 유교적 사고방식이 있는 나라는 저 새끼들은 침략자고 오란 개새끼들인데 우리를 침략한 나라를 우리가 본딴다는 것은 우리의 국격과 자존심을 훼손한 행위로 우리는 뭐 자주적인 어쩌저쩌고 지금 좌파들이 한 얘기 똑같은 이 양반과 이 좌파들의 이 사고방식은 똑같아요. 이런 짓거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은 어땠어요? 그 당시에 두들겨 맞으면서 야 맞아보니까 무지장 아프네? 저 새끼들은 저런 무기를 어디서 만들었을까? 나도 배워야겠다. 이렇게 나간 거예요. 이 사고방식이 조선과 일본의 운명을 바꾼 거예요. 얘가 있잖아요. 국제정치는 냉엄화되니까.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양육강식에 새긴 건 당연한 거예요. 일본은 그거를 맨날 전국시대 사무라이 문화가 있었으니까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인 거고, 우리는 맨날 유교적 사대부주의 논리에 빠져서 공허한 이상, 공산주의 이상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현실이 아닌 이상, 이것만 얘기하고 상상하다가 결국 그르친 거라고요.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똑같죠? 그레이트 게임 당시의 정세와 지금의 정세가 똑같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제정 러시아와 대영 제국의 싸움이었고, 그때 미국이 슈퍼파워가 아니었으니까. 지금은 그게 제정 러시아 대신 중국, 대영 제국 대신 미국으로 바뀌어서 똑같은 상황이 다시 한번 발생한 거예요. 내가 이거를 왜 자꾸 강조하느냐? 지금이 어마어마한 위기이기도 하지만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 당시에도 저렇게 러시아하고 중국이 조선을 사이에 놓고 누가 잡아먹느냐의 싸움이었어요. 당연히 잡아먹으려고 그러죠. 일본은 조선을 점령하려고 안 했을까? 했어요. 러시아는 당연히 했죠. 약한 나라 잡아먹는 게 죄예요?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니까 죄라고 하시겠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정세는 그런 거예요. 왜? 약한 놈이 병신이다예요. 왜 약해? 강해야지. 세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 인류의 역사, 전쟁의 역사예요. 전쟁을 하는 게 부당하다고? 그럼 우리 모든 인류는 다 나쁜 놈들입니다. 그런 거예요. 원래 세상이라는 게. 스스로 강해지지 않으면 협상조차도 못해요. 약하면 협상의 대상이 아니거든. 침략의 대상이 되지. 왜 일본이 한국 들어오는 거야? 당연히 야욕이 있죠. 러시아는 야욕이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근데 지금 좌파들은 왜 소련 자꾸 얘기하죠? 러시아는 우리 침략 안 하려고 그랬어? 침략하려서 일본한테 깨지고 쫓겨난 건 뿐이잖아요. 근데 맨날 소비에트 어쩌저쩌고. 난 그런 사고방식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소비에트 애들은 조선의 인민들을 해방시키려고 온 거예요? 아무 나쁜 의도 없이? 웃기고 있는 소리 하고 하는 거죠. 제정 러시아가 무너진 다음 소련이 됐을 때 중앙아시아라던가 시베리아에서 걔들이 뭐 했어요? 인종학살 했잖아요. 미국만 아메리칸 인디안 인종학살 했나요? 걔네들은 시베리아에 있는 사람들 다 안 죽였어요? 어마어마하게 죽고 고려인들 그 인종학살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러시아인들이 고려인들 학살하고 강제 이주한 거에 대해서는 왜 비난을 안 하지? 왜 푸틴한테 사과하라 성명 발표 얘기 안 하죠? 위안부는 해야도 되고 러시아한테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같은 공산주의끼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건가? 그게 바로 식민주의, 제국주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러시아는 해도 되고 중국도 되고 미국만 안 되나? 그러한 사고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의 사고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했잖아요. 국익을 기준으로 한다고. 국익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나쁜 짓도 할 수 있다는 게 제 전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야, 그래 러시아 니들이 시베리아를 먹기 위해서 원주민 학살 당연히 하겠지. 그래야 자기들이 확실히 그 지역을 장악하니까. 그러니까 한 거고, 그 자신들이 장악한 지역을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 프로파간다를 펼친 거죠. 그게 뭐예요? 인민해방. 그러면서 그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공격할 때는 당연히 그 지역에 세력이 있겠죠. 지도급 인사들이 있고, 그 지도급 인사들을 제거하는데, 제거를 하면서도 지지를 받으려니까 뭐예요? 인민해방. 그러면서 카자흐스탄이나 몽골이나 시베리아에 있는 많은 전통적인 그 지도층들을 바로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해방이라는 명분으로 제거하고 인종학살을 하면서도 존경을 받고. 그게 식민지 정책 아니에요? 반식민지를 외친다는 놈들이 식민지 정책의 부역자들이 돼 있네. 근데 그래서 내가 비판하는 거예요. 웃기는 짓 하고 있냐는 거예요. 미제국주의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요. 그래서 동아혁명을 일으키죠. 나는 이걸 정말 바보 같은 혁명을 생각하거든요. 그래갖고 맨날 싸워요, 좌파들이랑. 제가 왜 바보라고 생각하냐? 세상을 읽고 움직이는 거예요. 물론 얘들은 세상을 읽는다 그래요. 이렇게 우리나라에 그 하느님이 어떻게 어쩌고 얘기해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냐는 거예요. 무슨 신이 이렇게 세상을 못 읽어? 지들 생각이지. 그 당시에 서양 애들이 총포를 가지고 세상을 점령했던 건 엄연한 현실이에요. 냉정했어요. 자원 조달하기 위해서, 시장 확보하기 위해서. 일본도 터졌고 우리도 터졌고 중국도 얻어맞았어요. 세 나라가 다 얻어 터졌어. 근데 일본만 서양의 무서움을 알았고 두 나라는 깔봤죠. 그리고 결과는 비참한 거였고. 동아혁명의 결론이 뭐냐? 친일이에요. 친일. 아세요? 동학혁명의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요즘 헌법에도 집어넣기 때문에요. 난 대단하게 동학혁명의 어느 정신 구체적으로 찝어보라요. 바깥 세상을 모르고 자기들끼리 뭉치는 수구적인 봉건적인 동학혁명의 정신, 아니면은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고종 황제라는 왕을 중심으로 왕건 체제로서 복권을 위한 혁명? 왜냐? 동학혁명은 탐관오리를 제거하고 왕정 시스템을 유지하자는 거였어요. 그건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봉건제 국가로 가자. 김일성이랑 똑같아지는데, 북한이랑. 그러한 정신을 추구한다면, 그게 아니라면은 동아혁명을 실패하고 나서, 물론 실패한 원인에는 고종의 그런 게 있었죠. 참 웃기죠. 동학 사람들은 탕가놀이를 제거하고 고종을 왕제로 유지하자는데, 문제는 동아혁명을 누가 진압하라 그래요? 고종이 했잖아. 그래갖고 때려잡아 죽이죠, 다. 그래서 동학군대가 다 해치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일진회가 되잖아요. 일진회가 뭐 했어요? 고종 쓰러뜨리는데 혁혁한 공을. 친일단체 아니에요. 그러면 동학혁명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건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봉건제도의 유지? 아니면 반외세? 아니면은 친일? 어느 쪽이 동학혁명의 정신이지? 물론 얘네들이 얘기한 동학혁명의 정신은 그거죠. 우리나라에서 동학혁명 정신을 굉장히 높이 평가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근대 시대에 농민혁명으로서는 최초이기 때문에. 그게 북한의 공산주의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정신과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학난도 아니고 동학운동도 아니고 동학혁명이라 얘기하는 것뿐 아니에요. 그거 아니야? 내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 얘기하는 거 프롤레타리아 혁명 얘기하고 싶은 거지. 그게 제가 동학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그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근데 막상 동학 애들이 한 역사적 사실을 보면은 크게 잘한 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를 오히려 위기에 빠뜨렸어요. 오늘날의 촛불혁명하고 똑같아. 동학운동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완전한 고립이 되고 결국 미국이라던가 영국이 조선을 일본에 넘기는데 근본적인 토양을 제공했단 말이에요. 그게 동학혁명이야.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엔 그게 또 어떻게 쓰입니까? 동학혁명이 공산주의자들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정당화시키는데 이용당하잖아요. 그럼 동학혁명 아무 의미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난 동학혁명을 평가하지 않아요. 여기가 뭐냐? 아간 파천했던데. 동학혁명 실패하고 나서 청일전쟁에서 지고 시모노세키 조약 맺고 나서 고종이 움직인 데가 바로 러시아로 가요. 러시아에 빌붙어요. 그리고 나서 일본이 바로 영일동맹을 맺습니다. 왜 맺었어요?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나라 세계사실을 안 가르치죠?
왜 아간 파천 다음에 영일 동맹이 일어났냐예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왜 서양 애들이, 미국 애들이, 프랑스 애들이 우리나라에서 대포질하고 약탈질하고 야 개항하라 이런 요구 왜 했냐는 거예요. 물론 걔네들이 처음에 왔으니까 한국은 신천지 아닙니까? 모르는 땅. 보니까 애들이 어리버리해. 무력으로 제압할 수 있겠는데 하고 대포 쏜 거예요. 대포로 제압이 안 되니까 협상 들어가는 거죠. 야, 그럼 말로 하자. 내가 얘기했죠? 전쟁과 협상은 같은 거라고. 그걸 거칠게 하느냐 부드럽게 하느냐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무력 썼는데 안 되네? 얘들이 죽창을 갖고 싸워도 너무 거친데? 그건 말로 해야겠는데? 바뀐 것 뿐이에요, 정책이. 근데 무력을 쓰느냐 말로 하냐가 아니라 얘들이 왜 왔냐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얘들이 왜 왔냐? 나 얻어맞았어. 얻어맞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얘들이 여기 왜 왔냐예요. 왜 왔냐? 그레이트 게임 때문에 왔잖아요. 그레이트 게임 때문에. 에?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온 거예요.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서 전략적 요충지를 장악하려고 왔는데 아프리카나 폴리네시안처럼 어리버리한 놈들이야. 야, 그럼 여기를 그냥 무력으로 점령한 다음에 여기다 전초기지를 세워서 러시아를 제압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점령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유화책 쓰는 거죠. 야, 그러면 내가 무기 팔게. 나랑 친구 되자. 이렇게 나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죠? 다 안 해. 나가 이 새끼들아. 이렇게 한 거예요. 나가집니까? 그냥 세상을 보는 거예요. 세상을. 안 나가진다니까 그러네. 어차피 죽창하고 활 갖고 싸운 애들이에요. 조선군. 물론 조총이 있었지만은 허접하기 짝이 없는 무기 아니에요. 때려잡으려면 때려잡을 수 있어. 다만 러시아를 상대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잘못 건드렸다면 어떻게 돼요? 조선이 러시아랑 힘을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골치 아파지잖아. 그때부터 죽창든 무대가 아니라 러시아의 무기를 지원받는 조선군하고 써야 되니까 이거 머리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러시아가 친구가 되기 전에 내가 먼저 친구 돼야지 하고 접근한 거란 말이에요. 일본은 약삭빠르게 이걸 딱 알아듣는 거죠. 물론 내가 두들겨 맞았지. 억울하지요. 하지만 내가 얘네들에게 기술을 배우지 않는다면 안 된다요. 러시아는 눈앞의 적인데 러시아가 일본한테 무기를 가르쳐 주겠어요? 지금 러시아는 지금 일본도 잡아먹으려 하는 나라인데 일본은 어떻게 한 거예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결국 나는 영국, 프랑스 이런 서방 국가와 힘을 합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는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메이지 혁명을 한 다음에는 바로 탈화입고 한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 정치 뭐 했냐는 거예요. 투쟁, 좌파들이 좋아하는 거. 응? 척화비 세우고. 지금의 우리나라 정치와 똑같죠.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쳤다는 거. 가능하지 않은 걸 가능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아간 파천 이후에 영일동맹이 바로 맺어진 거예요. 저 영일동맹이 왜 맺은 거예요? 국제사회가 드디어 러시아와 조선이 한편이 되고 영국과 일본이 한편이 되는, 그러면서 두 양대 세력이 부딪히게 되는 계기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일본이 조선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식민지 쟁탈전이라고 해서 식민지 먹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내로남불 시대예요.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내가 먹는 거는 개척, 남이 먹으면 침략이에요. 저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맨날 조약 맺고 국제법에 의하면 어쩌자 하면서 저 새끼는 침략하는 나라면, 그건 지는 침략 안 했어? 대영제국, 그 많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어떻게 만든 거예요? 침략해서 만든 거지. 근데 프랑스가 할 때는 침략이라 얘기해. 또 프랑스는 또 자기는 떳떳해. 요즘 프랑스 좌파에도 우리나라 요즘 엄청나게 활개치고 다니잖아요. 민주화 얘기하고 르몽드 이런 거 하면서. 그래놓고 영국이 하면은 침략이라 얘기해. 웃기는 소리라는 거죠. 다 그놈이 그놈인데. 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혀 인지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갖고 그 다음에 러일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영일 동맹 맺은 목적은 뭐다? 러시아 때문이에요. 그렇죠? 일본이 힘이 약해. 메이지 유신을 했대지만은 그 당시에 메이지 유신에서 일본 개뿔도 아니죠. 사무라이 맨날 그래도 해가지고 싸움 기질은 있어서 전쟁만 하면 자꾸 칼을 뽑으려 그래. 그러니까 영국 애들이 하니까 야, 총으로 싸워. 그런 거. 뭔 놈의 칼이야. 사무라이 정신 개나 줘버려. 이렇게 된 거예요. 시대가 변했대요. 시대가 변했다. 여러분 라스트 사람의 영화도 보셨잖아요. 감동적이죠? 저는 그러진 안 할 거예요. 기가청 쏜데 칼 들고 왜 덤벼? 응? 현실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영화니까 가능한 거고, 현실에서 그러면 큰일 나요. 그건 개죽음이야. 그러니까 미국 애들, 영국 애들 가르쳐 준 거야. 야, 전쟁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알았어? 하고 근대화식 무기 체계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일본은 그거를 빨리빨리 흡수한 거예요. 여러분,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 부인 아시죠? 그 나비 부인이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그 되게 더러운 영화예요.
오페라예요. 알고 보면은 나비 부인이 뭐냐면 검은배 사건 일으켜가지고 미국 애들이 일본을 개항시킨 다음에 들어와서 온갖 진상을 다 부렸다고요. 점령군이니까 막 부녀자들도 그냥 지나가면은 막 강간하고. 그래서 위안부가 생깁니다. 일본에서. 야, 아무나 강간하지 말고 우리 여기다 만들어놨으니까 여기 와서 해. 이런 정리를 한다고요. 일본이 너무나도 극심해가지고. 위안부의 배경도 알아야지. 하여튼 뭐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일한 게 푸치니 그 오페라의 배경이에요. 점령군의 미국 장교가 와가지고 여기 일본 여자 있네 하고 겁탈해서 인심시키고, 나중에 가서 미국 여자랑 결혼해서 오고, 그거 먹고 쇼크 먹고 자살하고. 뭐가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야. 개불단이지. 응? 지들 입장에서야 아름답게 묘사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하나도 안 아름다운 거라고. 자살했잖아요. 여자가 열받아서. 그걸 예술로 승격화시킨 것 뿐이지 사실 현실로 보면 그건 막장 드라마죠. 진짜 완전히. 그런 시대였다고요. 지금은 덜한 편이지만 여전히 그래도 양육강식의 논리는 지금도 존재한다고요. 일본은 그러한 피해를 당하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탈화입고 했댔잖아요. 왜? 세상을 본 거예요. 야, 이게 세상이 내 마음 같지 않아. 여기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를 극복하는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등치 큰 러시아랑 예를 들어 일본의 입장이에요. 영국 애들이 지금 쳐들어왔어. 그랬는데 러시아 애가 나를 뒤에서 딱 잡았어. 그리고서 영국 애가 나를 패려 그래. 그러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냐예요. 뭐 합기도 저는 배웠는데 뭐 합기도 원리 이용해서 뭐 이렇게 뭐 꺾어 이따만한 제 허벅지만한 팔뚝을 갖고 있는 애들이 나를 붙잡고 있는데 그런 기술이 통할 거라 생각하세요? 아무것도 안 통하지. 일본이 택한 방식이 뭐냐? 걔들 좋아하는 거 이거 하락길이 할보간이에요. 칼을 배를 훅 찔러갖고 쭉 당기면 뒤에 놈 찔리겠지. 에라이 새끼 같이 뒤져버리자 한 거예요. 일본은 피해를 받으면서도 결국 서방 국가와 손을 잡습니다. 왜? 이게 내가 살 길이다. 더 깊숙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죽는다예요. 그게 일본이 선택했던 방법이에요. 성공했죠. 그게 근대화의 결정적인 계기래요. 왜? 영국의 식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인도 하나만 해도 영국 인구의 몇 배입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거기서 뭐 세포의 한적이 일어나고 맨날 인도에서 독립운동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군대 쏟아붓다 보니까 처칠도 영국에 가서 군대 그거 인도군이랑 싸웠던 애 아니에요. 그랬기 때문에 군대가 딸려. 일본을 점령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일본을 키워준 거예요. 일본이 바로 그 약점을 정확히 이용한 거죠. 너희들은 나 점령 못한다. 나를 키워라. 서양 애들이 일본에 와서 진상짓 부릴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식으로. 가갖고 막 아무데나 가서 약탈하고 노략질도 할 수 있어. 일본은 오히려 그런 걸 눈 감았어요. 왜? 더 큰 그림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야, 일본은 머리가 좋죠. 아주 영악해. 예. 그래서 가스라테포트 밀약이 그 다음에 맺어진 거예요. 왜? 그 당시에는 헤게모니 국가가 영국이었기 때문에 영국이 일본이랑 친해지니까 미국도 따라서 일본하고 한편이 된 거예요. 이러면서 점점 일본에게 유리한 국면이 되죠. 그리고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야, 이겠죠. 조선과 러시아 연합군대. 그렇게 얘기하면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고종이 러시아에 붙어버렸기 때문에 러시아, 조선 어쨌든 연합군 때 일본, 영국, 미국 연합군이란 말이에요. 싸웠어. 조선 내에서. 왜? 어차피 그레이트 게임의 한 부분이니까. 그리고 러시아가 졌어요. 자, 그럼 이제 조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국은 못 먹는다 그랬죠? 너무 식민지가 많아서. 미국도 못 와요. 미국도 그 당시에 서부 개척 시대라서 아직 태평양 해안으로 다 닿지도 못했어. 거기 항구도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해군이 돌아오려면 쭉 돌아와야 돼. 남미를. 올 수도 없는 상황이야. 결국 러시아를 전쟁에 이기긴 했지만 러시아가 다시 힘을 키워서 또 남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본 너 먹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카스라테포트 밀약 이후에 조선이 일본 땅이 되는 계기예요. 뭐 좌파들이 얘기한 것처럼 뭐 미국이 뭐 조선을 배신하고 어쩌고 헛소리 하지 말라요. 응? 그러한 상황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우리가 망하게 된 계기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일본이 조선을 먹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우리가 그때 일본처럼 정확히 국제정세를 인지했다면은 지금 만주랑 연해준이 한국 땅이에요.
남북 분단도 안 당했어요. 왜?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한 것이었고,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일본의 해군, 조선의 육군이 필요한 거예요. 왜? 바다와 땅을 다 막아야 되기 때문에. 바다는 일본이 섬나라니까 막을 수 있어요. 육지를 어떻게 막을 거야? 당시만 해도 일본은 초창기 국가였기 때문에 근대화를 한다고 했지만 허접한 군대였거든요. 허접한 군대. 그랬기 때문에 일본의 군사력은 못 이겼어요. 여러분 그 할인골 전도 아시죠? 모르세요? 그 마이웨이인가 영화 보면은 나오는데, 그 몽골 땅에서 이렇게 일본이랑 일본군 러시아군이 이렇게 전쟁해갖고 일본군이 대패한 전쟁. 할인골 전도래. 일본이 몽골까지 들어가서요. 러일 전쟁 우리는 바다에서 끝난 줄 아시죠? 바다 전쟁 끝나고 육지전까지 합니다. 조선에서만 한 게 아니에요. 만주에서도 전쟁이에요. 물론 초창기에 러시아가 많이 밀려. 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서 정치적 혼란 상황이어서 그때 군대가 통제가 안 됐거든요. 많이 밀려. 근데 혁명 끝나고 나서 군대가 재편되고 러시아군이 다시 이제 한다고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할인골이라는 데서 일본군이 대패를 해요. 왜? 아까 얘기했죠. 아직도 사무라이 기질이 남아서 뻑가면 칼을 뽑아들어 자꾸. 그러면 안 되는데, 응? 2차 대전 망할 때까지 일본군들 그랬어요. 총알 떨어지면 칼 들고 나갔다고. 응?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그래갖고 진 전쟁이에요 결국은. 응. 그래서 할인골 전투에서 지면서 국경이 이게 만주로 해서 딱 끝난다고요. 안 그랬으면 시베리아까지 진주했어요 일본이. 그랬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우리도 같이 움직였다면, 만주는 그 당시에 무주공산이었어요. 청나라 왕실이 망하고서 그 신의 혁명을 일으켰을 때 중국인들에게 있어서 만리장성 바깥은 북방민족의 영역이지 중국의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 애들은 그냥 명나라 땅, 화강역에서 고지역만을 자신의 영역이 생각했던 시대란 말이에요. 만주? 누구 땅도 아니에요. 물론 여진족이 존재했지만 청나라가 약화돼서 망했기 때문에 지지부진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만주를 러시아가 먹었었습니다. 하얼빈 가면은 러시아 정교회 사원이 있어요. 하얼빈 그 광장 한복판에 러시아들이 진출했었거든요. 물론 나중에 그거를 중국한테 돌려주지요. 하지만 어쨌든 먹었었어요. 그 정도로 만주는 무주공산이었단 말이에요. 러일 전쟁에서 일본의 해군과 한국의 육군이 같이 움직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거예요. 역사가 바뀌었다니까. 땅은 어차피 일본이 못 먹어요. 저 사할리는 먹었을 수 있어요. 통째로. 그 당시에 절반만 먹었었거든요. 하지만 육지는 조선이 먹을 수 있었죠. 만주만 먹나? 연해주를 먹어야 블라디보스톡이 안 생기죠. 부동항을 제거해야 되니까. 그 연해주 누가 가져요? 우리가 갖는 거였다니까. 이거를 놓쳐놓고서 지금 좌파 애들이 고대사 얘기하고 만주를 얘기해? 자격이 없다예요. 무슨 정치와 정책을 그따위로 만드냐는 거예요. 전쟁은 이기려고 하는 거지 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명분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요. 물론 명분이 필요해요, 전쟁을 하기 전에는. 하지만 명분은 이겨야 합리화되는 거예요. 이겨야 합리화되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과 국제 질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이런 이 순진한 등신들이 명분만 가지고 싸워요? 군사력은 안 갖고? 그러면 아까 일본 애들처럼 이 칼 들고 싸우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일본 애들은 칼 들고 싸운 거고 사무라이 기질이 아직 남았었으니까. 우리는 뭐가 남았던 거예요? 그 거지 같은 선비 기질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명분 싸움. 입으로만 싸우는 거예요. 입으로만. 그러니까 지지. 예? 그래서 일본이 다행히도 치명적인 실수란 게 무엇이느냐? 중일전쟁이에요. 일본이 그 당시에 그냥 북쪽으로 올라갔으면 계속 지원받았습니다. 왜? 그 당시에 영국하고 미국한테 있어서 시베리아는요 쓸모없는 땅이에요. 러시아가 왜 남쪽으로 내려오려 했고 영국이 왜 막으려고 그랬어요? 부동항 때문이죠. 부동항을 확보하는 거는 원자재와 수출을 하기 위한 항구가 필요했던 거고, 저 시베리아에 뭐가 있어요? 그 당시의 시각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일본이 그냥 계속 북진했으면요 저 시베리아 다 먹었어요. 왜? 미국과 영국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근데 얘네들이 하리골 전투에서 러시아한테 한번 지더니, 야 우리 쉽게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쉽게 가는 게 뭐예요? 그 옆에 병신 같은 청나라, 어리버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얻어 터지고 맨날 땅 뺏기고 하니까, 야 우리도 그러면은 청나라에 숟가락을 꼽자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중국 점령하자. 왜? 러시아 애들 같이 무시무시한 나라예요. 러시아도 키가 이만하거든요. 일본은 요만하잖아.
야, 이거 힘든 전쟁 하지 말고 우리도 편하게 가자요. 편하게. 청나라 애들 군대도 어리버리하고 군기 개판이고 이미 열강들한테 쥐어 터질 대로 쥐어 터져서 유명무실한 국가 됐으니까 우리도 그러면은 중원을 점령하면은 대영 제국이나 프랑스 같은 엄청난, 즉 영국이 맨날 그 얘기하잖아요. 셰익스피어와 인도가 있으면 뭐 셰익스피어랑 인도 안 바꾼다지만 사실은 바꿀 걸요. 걔들은 그만큼 인도가 중요한 나라였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소비 시장이잖아요. 중국의 거대한 인구 소비 시장. 일본이 그걸 먹고 싶었죠. 쉬운 전쟁이기도 하고. 그래서 공격의 방향을 남쪽으로 내렸죠. 근데 아까 얘기했죠. 미국이 일본 왜 키웠어요? 영국이 일본을. 러시아의 남하 때문이라고 했죠. 근데 남쪽으로 내려오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것들 많이 걷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일 전쟁 때문에 일본이 적성국으로 몰렸고 결국 패전까지 간다고요. 일본은 아주 뼈 아픈 진짜 교훈을 얻은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거죠. 내가 왜. 지금 시베리아를 바라보세요. 어마어마한 기회 땅이잖아요. 그때 시베리아 진출했으면은 진짜 강대국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어쩌면 G2가 됐을 수도 있어요. 미국과 일본 세계를 양분화시킬 수도 있었다고. 근데 그 순간의 판단 잘못으로 기껏 얻은 땅까지 다 잃어버리고 핵폭탄 2방 맞고 완전히 패전국 돼갖고 지금까지 시달리고 있잖아요. 군대도 없어 이제는. 물론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일본은 아주 어마어마한 교훈을 얻은 거예요. 그 패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도 교훈을 얻은 게 없어. 지금도. 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혜택 때문에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뭘 갖고 있는지 모르는데 우리나라는요, 이 부동산을 잘하는 민족이라 그러지만도 이 역세권을 정확히 알아. 이 한반도 지역을 장악한 자가 세계를 장악하거든요. 지금은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서 한반도도 장악해야 돼요. 우리가 거기 그 안에 있잖아요. 워낙 첨예하고 민감한 지역이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온갖 진상진을 떨어도 미국이 한국을 대놓고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왜? 자칫 잘못해도 아까 똑같아요. 러일 전쟁처럼 괜히 잘못 장악했다가 진짜 문재인이 대놓고 친중해버릴까 봐, 과거 조선이 대놓고 침노해버릴까 봐 못했던 것처럼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못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가 당시에 뭐 청일전쟁 나고 러일전쟁 나고 이런 각종 격동의 시기 속에서도 제대로 된 군대도 없던 조선이 그래도 60년을 버텼던 이유는 뭐예요? 강대국 간의 이해관계에 핵심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았던 거예요. 그나마. 근데 그 균형이 깨지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식민지가 됐죠. 지금 우리나라가 전쟁이 안 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로 그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태풍의 눈이니까 그냥 조용한 것 뿐이지 이 균형이 깨지면 바로 누가 먹어도 먹는 상황으로 간다니까요. 안 먹히려면 어떻게 돼요? 안 먹히려면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저 당시에 조선이 조영일이죠. 조영일 군사동맹을 맺었다면은 상황 바뀌었겠죠. 지금의 상황은 뭐예요? 한미일이에요. 그렇죠? 줄 잘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줄 잘 서라는 거예요. 엉뚱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역사를 잃은 민족이 미래 없다면서 역사를 공부해라. 역사를 공부해라. 역사 공부 안 해? 근대사 갖고 요즘 논쟁 많잖아요. 똑바로 근대사 해석하는 거예요. 똑바로. 자, 이제 일본 유태인 동조론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이스라엘 깃발도 많이 있으니까 제가 요 얘기를 좀 할게요. 일본 애들 정말 그 당시에 머리가 좋았어요. 어느 정도 애들이 머리가 좋았느냐? 일본 제국이 밀었던 게 뭐였느냐? 일본 유태인 동조론. 일본인과 유태인은 조상이 같다예요. 그 사상. 또 하나의 사상이 뭔지 아십니까? 범트루크주의 운동이에요. 범트루크주의. 물론 제가 하는 거죠. 저도 하죠, 이거를. 되게 똑같죠. 왜? 전 얘기했죠. 전 일본을 배운다니까요. 좋은 건 배운다예요. 쓸만하니까. 여기 좀 잘 안 보일 텐데 일본 유태인 동조론은 누가 만들었냐면 여기 이게 이름이 잘 안 보이는데 노먼 맥클레오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일본 유태인 동조론을 만들었습니다. 일본이랑 무역을 하면서 이게 스코틀랜드기의 영국인인데 대영 제국 사람인데 이름으로 봤을 때 얘 유태인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랬는데 얘가 일본이랑 와서 이게 교육을 하다 보니까 얘네들의 풍습이 유태인이랑 너무 똑같은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 유태인 동조론이라는 이론을 만들어내요. 근데 얘가 그것만 만든 게 아니라 한유 동조론도 만들어요. 한국과 유태인은 조상이 같다. 요것도 있었는데 한유 동조론은 완전히 역사 속에 묻혀버려요.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한 것도 있지만은 우리나라에서도
그 반유대주의적인 정서를 가진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더 많습니다. 타종교 사람들은 아예 몰라요. 모르니까 관심도 없어. 뭐 동조론이고 나발이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주로 이제 기독교 계통 사람들이 옛날 그 유태 뭐 반유대주의 이런 거 많잖아요. 유럽에. 그 영향을 받아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민감해. 그러다 보니까 한유 동조론은 우리나라에서는 거론조차 되지 않아요. 이걸 제가 왜 얘기하느냐? 일본이 근대화를 하려면은 제일 먼저 필요한 건 돈이에요. 돈이 있어야 엔지니어도 고용하고 기술도 하고 투자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돈을 투자를 받을 때 일본 애들이 접근한 게 바로 한유 동조론이에요. 인류 동조론. 이걸 갖고 우리가 남이 아니다예요. 왜? 일본 애들이 딱 세계 정세를 보니까 야, 이게 국제 질서가 유태인들이 지배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유태인을 잡으면은 우리가 성공하겠는데? 해서 걔네들이 딱 잡은 게 바로 이 스코틀랜드 사람이 얘기했던 일본 유태인 동조론을 확 키워버립니다. 야, 이거 돈 된다. 돈 된다. 제가 그래요. 전 돈 되는 것 이게 중요해요. 저는 이게 돈 된다예요. 야, 부국강병을 위해서는 유태인을 잡아야 돼. 미국을 잡는 거, 영국을 잡는 거 중요하지만 일본, 영국 제국을 움직이는 거에는 유태인의 힘이 더 크다예요. 얘를 잡지 못하면 실패한다. 그래서 이 인류 동조론을 키우죠. 그런데 그게 유럽에서도 환영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 좋지, 그래. 서양인들에게 일본을 소개하고 일본을 지원을 하려면 역시 여론이 필요한데 그 당시에 유럽인들이 일본이 뭔지 알아요? 게이샤, 사무라이, 끝. 사쿠라. 뭐 잘 몰라. 모르는데 야, 저쪽 애들이 이스라엘하고 연관이 있대. 그러면 그때는 관심을 가져요. 그래? 그럼 우리가 좀 도와야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메이지 유신의 핵심이에요. 네. 그래도 이렇게 됐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니얼 맥클레오드 나오고 그리고 나서 영일동맹이 맺어져요. 보세요. 여기도 보면은 잘 안 보이는데 이 영일동맹을 맺는데 인류 동조론이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칩니다.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쳐요. 러시아의 남한을 막아야 돼. 그레이트 게임 속에서. 근데 점령할 수가 없는 지역이야. 너무 힘이 딸려. 그러니까 영국이라든가 유럽에도 반유대주의자도 있고 친유대주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둘을 다 잡아야 돼. 그래야 정책이 실현되잖아요. 근데 친유대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저거는 환영할 만한 얘기고 반유대주의자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저기를 점령할 수는 없는데 영향력을 끼치긴 해야 돼. 근데 연결고리가 그걸로 돼? 그건 정치적 계산 속에서는 오케이, 이용해도 되겠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일동맹을 맺을 때 이것이 설득 작업이 된 거고, 그래서 러일 전쟁을 할 때 영국이 일본에다가 영국의 최신식 군함을 팔고, 그리고 러시아가 영국의 항구를 지나갈 때 배탈나게 납품을 주고 저질 석탄 주고 온갖 진상을 다 따라서 러시아인들을 이 극동에 왔을 때 그렇게 상태가 되게 만들어 버리죠. 그리고 그거 아세요? 러시아 애들이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조선의 앞바다에 왔을 때 제대로 움직이질 못했습니다. 그거 왠지 아세요?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어요. 러시아에서. 제정 러시아가 무너지고 소비에트 정권이 생기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 군대가 못 움직였어요. 이거 지휘 계통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 혼란이 와버렸다고요. 그때 공격해서 이긴 거란 말이에요. 무기 지원, 자금 지원, 그 다음에 러시아군 약화시키고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도 일어나요. 근데 그 볼셰비키 혁명 누가 일으켰어요? 일본도 참여했습니다. 네, 제가 굉장히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아카시 모토지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였느냐? 영국하고 함께 공작해서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레닌에게 어마어마한 금액의 뇌물을 제공하면서 혁명을 유도했습니다. 러일 전쟁 직전에. 와, 놀랍지 않아 이거? 놀라워 이거. 그 당시에 일본이 이걸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진짜 일본이 지금 만약에 심해를 먹었으면요, 우리는 영원 일본이 됐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 어마어마한 정보력과 자금력은 결국 유태인하고 결착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 정보 어디서 얻어요? 네? 그러면서 종횡무진 휩쓸었었죠. 한때는 중일전쟁으로 망치긴 했지만 그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 정도. 근데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 뭐 했냐는 거예요 도대체. 얘네들이 조선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할 동안 우리 뭐 했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맨날 누가 우리보다 센가,
저쪽이 세네? 저쪽이 붙자. 저쪽이 세네? 이쪽이 붙자. 지금의 좌파 똑같은 인식이에요. 야, 미국의 시대 갔으니까 중국이 붙자. 똑같은 사고방식이야. 얘들은 지금도 그 당시의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에? 이래가지고서 무슨 통일을 하겠다고. 입으로 하는 통일. 그것도 조선시대 사대부랑 똑같아. 그러니까 얘들은 다 말만 해. 냉정하고 현실적인 정치를 안 한다고요. 입으로 하는 정치.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여기 써있는 후구 계획입니다. 보고 계획. 후구 계획학. 뭐냐? 만주에다가 이스라엘을 건설한다가 그 당시 계획이었어요. 이런 계획 아세요 혹시? 후구 계획? 이스라엘을 원래 만주에 세우려고 그랬어요. 원래. 지금의 이스라엘 땅 아니에요. 물론 거기엔 어마어마한 또 비밀 이야기가 있지만 제가 얘기는 못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만주에다가 이스라엘을 세우는 게 얘네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움직였어요. 그래서 히틀러가 그러니까 독일이 일본이랑 같은 동맹국가였긴 하지만 독일이 유태인들 탄압할 때 그 유태인들 전부 탈출시켜서 일본으로 데리고 옵니다. 일본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 샹하이로 데리고 와요. 그리고 샹하이로 데리고 오고 그 애들을 다시 대련을 통해서 만주에 집어넣으려고 했어요. 왜? 그때 당시에 유태인들은 독립국가가 없었기 때문에 그 독립국가를 만주에 세운다는 게 계획이었어요. 그게 보고계획이었고 그 보고계획에 맞춰서 만주 사변 일으키고 할 때 막대한 군자금을 대준다고요. 일본이 러일 전쟁에 승리하게 만들고 만주를 점령하고 조선을 점령하고 만주를 점령하게 만들고 그 와정 속에 영일동맹 가스라테프트 밀약도 맺어지는 거예요. 한유 동조로는 사라지는 거죠. 왜? 등신같이 구니까. 도저히 같이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거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엄청난 영향을 끼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보고계획이라는 게 있었고 그게 실패하게 된 이유는 중일전쟁 때문이에요. 중일전쟁을 하면서 여론이 악화됐죠. 영국이나 이런 데서 이것 봐라. 우리가 먹으려는 땅을 일본이 먹기 시작하네. 저 새끼 죽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원래 유태인을 끌어들이던 이유는 뭐냐? 일본은 막대한 유태인들의 정보력과 자금력 때문이었는데 영국이나 미국하고 적대 국가가 되니까 유태인들하고 일본은 힘을 합칠 수 없게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일본이. 그래도 일본 애들이 그래도 대련으로 유태인들을 보냈다면은 또 역사가 바뀌었을지도 몰라. 근데 일본 애들이 너무 세세하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야, 이익관계 끝났다. 때려쳐 해갖고 어떻게 됐느냐? 유태인들을 만주를 안 보내고 샹하이에서 스톱해버렸어요. 그래서 샹하이에 유태인들이 그렇게 많이 살아요. 그래서 중국이 개혁개방했을 때 어디를 열어요? 샹하이. 이런 또 배경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주의 유대인 국가 건설은 실패하게 돼요. 그리고 일본이 패전국으로 끝나면서 망합니다. 일본이 정말 패권 국가 그 목전까지 갔었어요. 어마어마했었어요. 실패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우리에게는 천우신조입니다. 왜냐? 역사는요 반복돼요. 다시 한번 오는 거예요. 요거는 뭐냐? 패권 국가들의 그건데 이 세상은요 다 패권 국가입니다. 제국주의 국가예요. 늘 얘기하잖아요. 미국도 제국주의 국가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패권 국가 맞아요.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과거의 패권 국가에 비해서는 부드럽게 한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미국이 무력을 수리하기보다는 키워주려고 해요. 키워서 저쪽에 있는 강대국 국가들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을 쓰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개발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한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공생관계가 가능해요. 그리고 또 여기도 써 있지만은 중국은 한국을 본따서 경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수출 주도형 국가예요. 그래서 한국하고 일본은요 언젠가 깨지게 돼 있어요. 같은 제품을 갖고 경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중국 시장을 공략한다? 무슨 바보 같은 소리 하냐는 거예요. 중국 애들이 자기 제품 만들어서 국산품 쓰게 해버리면 끝나는 문제인데 안 돼요. 중국이랑 교류가 안 돼. 근데 미국은 어때요? 지금 미국의 산업 구조는 제조업이 아니라 금융업, 군수산업체로 움직이기 때문에 공생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하고 붙는 게 현실적으로 낫다예요. 이걸 지금 거꾸로 얘기하는 좌파 애들은 4대주의의 근성, 조선시대 때부터 내려왔던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맥을 짚어보세요. 조선의 유생들 아닙니까? 그리고 통일을 누가 반대하고 누가 찬성하냐를 보면요 러시아는 찬성 쪽입니다. 왜? 얘들 미치겠거든 지금. 러시아가 돈을 벌 수 있는 군역은 유럽밖에 없어요.
근데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지금 유럽연합이랑 미국이 경제 봉쇄를 취해. 유럽에 수출을 못하니까 중국이 하는데 중국이 자꾸 성장하고 있어요. 중국이 성장하는 거 러시아에서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2017년도 작년이죠? 이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그 전쟁이 나갖고 어떤 한 지역이 함락되고 그 지역 주민들이 전멸당하면은 그 지역 땅은 점령하기 쉽죠. 근데 전쟁 안 하고 그 지역 땅을 점령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죠. 2017년에 러시아 인구가 1,000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중국이 성장하는 게 러시아 입장에서 좀 어떨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공포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러시아 결국은 미국이랑 손잡게 돼 있다. 중국이 성장하는 건 러시아 쪽에서 불안한 거예요. 시베리아 중국 땅 될 수 있어요 지금. 올해는 몇 명이 감소하려나? 그런 거예요. 러시아 지금 당장은 호랑이지만 종이 호랑이 됩니다. 러시아가 힘을 키우려면 러시아 인구 감소는 간단해요. 경제 불황이에요. 러시아가 수출이 안 되니까 취업이 안 되고 일자리 없으니까 결혼 못하고 애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감소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돌파하려고 중국에 붙었는데 딜레마가 있죠 지금.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는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러시아는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데 유럽연합은 잘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만만한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한국하고 일본만 합쳐도요 우리가 웬만한 서유럽 국가보다 경제 규모가 더 큽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남북 통일을 간절히 원해요. 제발 좀 통일 좀 돼서 나 좀 석유 좀 팔아먹자예요. 지금은 우리 사면 안 돼요. 지금 석유 샀다 큰일 납니다. 미국한테도 공격당해요. 안 해야 돼요. 하지만 뭐 먼 미래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러시아랑 협상을 하면 돼요. 남북 통일할 때 방해하지 않으면은 그래 러시아 석유 사줄 수 있어. 이렇게 나가야죠. 그래야 통일을 방해하지 않으니까. 일본은 어떨 것 같아요? 일본도 과거에는 반대 입장이었지만 지금 어때요? 북한이 자꾸 핵 개발하고 중국이 점점 군대 성장을 하고 있는데 저 군대 성장하는 거를 막아야겠는데 일본은 패전 국가니까 군대를 키울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한테 자꾸 협상하면서 우리 좀 보통 국가 좀 만들어 달라 뭐 이런 걸 하는데 하면서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한국이랑 연대를 해야 된다고요. 왜? 이거는 북한이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 문제거든. 네. 남한도 적으로 하고 중국도 적으로 한 상태에서는 일본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한 놈은 한 편이 돼야 돼. 그게 누구야? 한국하고는 해야 돼. 근데 일본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하고 있죠. 미쳐버린다는 거야. 미쳐버린다고. 얘네들의 논리는 1940년대 소비에트 논리예요. 미 제국주의, 일본 제국주의. 일본 제국이 지금 어디 있어요? 일본이 쳐들어온다고 헛소리해. 일본이 어떻게 쳐들어올 건데 하는 거예요. 쳐들어오려면요 육군이 필요해. 일본에 육군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일본이 한국을 쳐들어오면은 미국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못한다니까. 근데 맨날 일본이 쳐들어오다 양치기 소년 전법으로 나간다고. 일본은 한국을 못 쳐들어와요. 근데 우리가 미국을 버리면 그때는 쳐들어와요. 그건 가능해요. 우리가 미국하고 한편이 일본은 절대 우리를 못 쳐요. 그래서 얘네들이 쓴 전략이 뭐예요? 주한미군 철수, 반미. 미국을 제거해버리는 순간 우리나라는 불바다가 되죠. 그걸 걔네들이 원하고 있잖아. 입으로는 평화를 외치는데 전략을 보면 어때요? 전쟁을 원하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좌파들의 말을 믿지 말고 정책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정책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나를. 이거 완전히 전쟁은 놔도 된다요. 저는 왜? 역사상 전쟁은 늘 일어나요. 근데 전쟁을 해도 어떤 전쟁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이거는 지는 전쟁을 하려고 있잖아요. 얘들이. 그건 안 된다요. 이왕 할 거면 이기는 전쟁을 해야지. 일본, 러시아, 남북 통일을 방해하지 않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중국은 어때요? 방해하는 쪽으로 갑니다. 왜? 압록강을 국경으로 해서 한국하고 국경을 맞대는 건 아주 골치 아픈 일이거든. 중국만 반대해요. 중국만. 미국은 어때요? 찬성하는 쪽으로 가요. 왠지 아세요? 미국이 아직도 세계 유일의 패권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91년도 소련 붕괴 이후에 동유럽을 많이 미국 진영으로 끌어들였어요. 나토로 다 가입시켰잖아요. 중동도 다 작살내갖고 친소 세력 제거하고 친미 정권 세웠어요. 정리가 끝났어. 자, 이제 중국 쪽에 방해를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미국은 중국보다 압도적으로 강해요. 그럼 우리 누구 편 들어야 돼요? 미국 편이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산업 구조상으로도 안 부딪혀.
경제 교류하면 우리가 돈을 버는 구조예요. 그리고 미국은 한국을 무력 점령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한국이 어디 붙겠어요? 중국에 붙으려고 그러겠죠. 그럼 배 타고 오고 전쟁하는 놈과 육지에서 싸우는 놈은 누가 더 유리해요? 육지에서 싸우는 놈이 유리하다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무력적인 방법을 쓸 수가 없다고요. 우리를 구슬려야 된다고. 당연히 우리가 유리하죠. 그러니까 우린 미국이랑 한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인데 이거를 좀 반대로 끌려고 하는 거죠. 예? 죽으려고 환장했다는 거죠. 제2의 아간파전, 제2의 러일 전쟁 대신 중일 전쟁, 제2의 을사조약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동학혁명 정신 개성화됐죠? 동학운동했던 애들이 마지막에 뭐 하죠? 친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역사가 반복되고 있네요. 응?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요, 진짜. 또 이 짓 하네, 또 이 짓 하네. 예? 자, 이거 그 도그빌이라는 미국 영화입니다. 한번 이제 보세요. 배신하면 죽습니다. 그거에 대한 영화예요. 배신자는 어떻게 되는가. 나중에 한번 보세요. 도그빌. 자, 우리나라가 지금 처한 상황은요, 위기이기도 하지만 기회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현재 만들어진 루트고 앞으로 만들려는 루트예요. 요 밑에 게 중국의 1대1로 실크로드 프로젝트인데 한반도 안 옵니다. 왜? 중국은 남북한을 영원히 분단시키기 원하기 때문에 북한 통해서 철도 안 만들어요. 그냥 바닷길을 통해서 한국을 고립화시키려고 해요. 섬나라 국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북한을 더 못 움직이게 하기. 그러니까 남북 통일은 중국만 반대하니까요. 그래서 평택 차이나타운 만들고 인천 차이나타운 만들고 하는 게 다 그 이유예요. 그리고 지방 분권화 시키면 어떻게 되죠? 저기는 중국 땅 되는 거예요. 그게 중국 애들이 목표예요. 그래서 중국과 한반도를 항구를 통해 연결한 다음에 컨트롤하려는 게 중국의 목표예요. 그래서 저렇게 만든다고요. 러시아 애들은 뭐예요? 북한을 통해서 러시아로 가려고 해요. 러시아 애들도 중국은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통해서 러시아로 해서 실크로드를 만들려고 하는데 저것도 북한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니까 국제적 제재를 당하니까 이 실크로드가 연결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에이, 좀 통일 좀 되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좀 남한으로 연결해서 비즈니스 좀 해먹지.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때요? 적화 통일도 상관없다요. 사실은 연결만 되면 되는 거예요. 연결만. 그렇죠? 조금 달라요. 러시아는 통일은 바라지만 적화 통일도 상관없어요. 연결만 되면 되니까. 복잡한 이해관계를 읽으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게 안 되니까 러시아 쪽으로 가려고 해요. 저렇게. 저거 연결 못 해요. 저거는 나중에 질문하시면 제가 방송 끄고 얘기할게요. 하고는 싶어 해. 섬나라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거 못 해요. 결국 해야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기존에 미국이 갖고 있는 태평양 항로를 이용해서 부산항에 들어오고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해저 터널 뚫어서 일본으로 가고 그 다음에 유라시아로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에요. 그게 우리에게도 좋고 미국의 국익에도 맞아요. 그리고 여러 국가를 통과해야만 특정 강대국이 그 자신의 영토를 이게 철도를 통과하게 해서 그 패권을 쥐고 쥐락펴락을 못하게 만들어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대표적인 예 아닙니까? 그래서 일방적으로 중국이나 러시아 쪽 영토를 통과하게 되면요 골치 아파져요. 그래서 통과 못하게 여러 나라를 통과하게끔 만들어야만 그 실크로드가 공공의 재산이 돼서 보존받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특정 국가가 삐졌다고 야 길 폐쇄 이렇게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닷길처럼 공로가 생깁니다. 공공의 다리가. 그래야 저 실크로드가 진짜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저 길을 뚫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 길을 뚫으려면 뭐 해야 돼요? 결국은 한미일 군사동맹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못하게 하면서 남북 통일 안 시키고 중국이랑만 교류해서 섬나라 국가 하려고 하는 거는 바로 뭐예요? 우리나라를 중국의 속국을 만들려는 거예요. 왜? 조선시대 이 사대부들의 자손들이 지금도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작을 내버려야 됩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괜히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치를 하려면은 국익을 생각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치인이 저는 비리 저지를 수 있다. 뇌물도 받을 수 있다. 다 좋다예요. 저는. 응? 저는 조금 유연합니다. 여러분들처럼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대지 않아요. 저는
유교를 증오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체면차리다 망했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다 필요 없다요. 받아도 되고 나쁜 짓 해도 된다요. 단 그 나쁜 짓이 국익의 바탕이 될 수 있게, 예를 들어 공작을 하기 위해서 뇌물을 받는다거나 공작을 해서 뇌물을 준다던가, 미인계도 쓸 수 있잖아요. 미인계를 당할 수도 있고 다 좋다예요. 그런데 그게 국익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용서치 못한다예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